그럼 이 다 읽고 나서 서머리를 올려줄 하고, 거지? 하고 오늘은 이번에까지 오케이. 간단하게. 근데 조금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 난 진짜 좀 이 책 읽으면서 난 스트레스 엄청 나도 뭐 이제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내가 선정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 고민했던 부분이야. 그리고 하나 예로 내가 어저께 술을 먹었거든. 그런데 그 한 과장님이 너무 취하셔가지고 내가 택시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렸어. 근데 집에 도착하셨어도 택시기랑 막 이렇게 뭐 카드 내니 많이 막 이러면서 너무 취했으니까 실갱이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셨대. 본인 기억도 못하고. 근데 그 순간 딱 이게 책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택시 기사라면 솔직히 그 사람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욕심이 날 것 같거든. 그치. 다는 아니더라도 인사불성이고 아무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그냥 이득을 편취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그 순간 이걸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맞다고 배웠고 근데 이거를 편취하는 게 자기 이익에는 도움이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자신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하나의 예를 통해 나는 이 책을 선택을 한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는 나의 이익과 어떤 윤리라는 사회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정답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에게 소개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 3분만 잠깐 써머리 해줘. 책 제목이랑 이 피터 싱어가 누군지 이게 약간 시작할 때 그게 필요할 것 같아. 간단하게 한 3분. 오 되게 맵다. 그래? 맛있다. 이 책을 이 책에서는 그 윤리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과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르고 자기에게 결국은 이익이 되고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지를 이 저자는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그런 거에 많이 공감이 되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한테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통은 윤리라고 하면 규제와 통제를 말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규제와 통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 그거의 토대, 그것이 윤리다라고 규제와 통제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토대가 바로 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익도 당연히 생기고 사회 전반적인 이익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책을 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독자를 설득해서 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가 결국에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관이 바뀔 수 있도록 이 책을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기대가 돼. 기대가 되지. 기대가 돼. 요 피터 싱어가 누군지 좀 설명해 줘. 피터 싱어는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였고 이쪽 분야에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윤리라는 것은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예전 고대 시대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부터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문제였고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 고전학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명쾌하게 자기가 그쪽 뭐랄까 고서에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이후에 꾸준히 연구를 하고 어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삶이 본인에게 개인에게 주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혜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였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또 쓰게 되었고 공리주의의 바탕을 둔 윤리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런데 공리주의가 뭡니까? 공리주의는 네. 다수의 이익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랑 반대인가? 공리주의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그 한마디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되는 이게 앞에 전제라고가 있는데 검색 찬스. 검색 찬스 좀 쓰겠어. 맨날 그걸 공부해서 까먹는 거야. 나는 진짜 이거 너무 그 리뷰들이 네가 추천해준 두 책 중에 이게 너무 극찬이 들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딱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의 보초거든. 그러니까 그 최대 다수라는 게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네. 그러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하여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주의가 공리주의.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렇게 봤자 시작할 때 이렇게 자기가 선정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3분 정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매번 매 턴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실력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향상될 수 있도록. 오케이. 여기에 계속 그게 나오더라고. 그 죄수의 딜레마. 그건 뒤쪽에 나오잖아. 뒤쪽에. 네가 읽은 분야 부분에 있는 이 앞쪽은 너무나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나는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들어와. 나는 되게 많이 느낀 게 많고 그래? 적은 게 많거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이익에 포커스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이 사회적인 전반의 어떤 마치 룰처럼 자기 이익을 편취한 어떤 윤리적인 삶보다는 자기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그러한 사회가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게 참 좀 나한테 설명해줘. 설명해줘? 간략하게. 음. 기억 안 나지?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시대? 그게 언제야? 글쎄 이게 언제나. Anyway. 어쨌든 그때는 소유권의 한계가 있었고 또 불로소득, 뭐 이자라든지 그런 거, 잉여 재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원전 아니면 아니야. 서기 딱 그때. 초기 기독교. 그래서 그런 잉여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경시를 했대. 그 기독교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정신은 정신이 그랬다. 필요 이상의 잉여 재산은 나누기 위해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배고픈 사람이 훔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돈 버는 것은 수치이다. 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사회는 그랬었지만 이제 칼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재산이 많을수록 구원의 징표가 되고. 맞아. 칼뱅이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그럴 거야. 그래? 그래서 칼뱅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사유재산, 돈이 많은 거, 돈을 버는 거, 이것이 어떤 구원의 징표다 라는 어떤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의 20세기를 획득 사회로 넘어가는 그걸 주도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부의 획득. 왜냐면 그게 구원의 징표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믿음이 충실할수록 나의 부는 증가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 일반화되고 자본주의로 같이 전환이 되고 그 애덤 스미스 나오면서 그렇지. 같이. 그 예전에는 근데 마르크스라든지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거가 아니었잖아.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무너지고 이 미국의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그 얘기 그 자본주의에서 맨 처음에 돈이 화폐라는 것은 무엇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얼마가 있으면 저걸 살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물건은 얼마짜리인가 맞아. 그 가격으로 인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평가된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 그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덕목 저 포인트인 것 같은데 96쪽에 나왔던 것 같아. 96?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닌 돈 그 자체로 가치를 부여받는. 그치. 돈이 많으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돈 자체가 가치가 돼버린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상품은 상품 고유의 가치가 있어. 그렇지. 컵이라는 것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용기란 건 뭘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젓가락이란 것은 뭘 집어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필요한 그 가치를 그것을 사기 위한 수단의 가치였던 거야. 돈이란 것은 그냥 수단의 가치였던 거야. 맞아. 내가 이거를 이 가치를 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의 가치. 근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목적이 가치가 아닌 그냥 얼마인가 그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맞아. 그러니까 돈이 그냥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유명한 그림 작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게 누가 그렸고 어떤 배경 이런 것보다 맞아. 그래서 막 옥션에서 그냥 최고 금액으로 그냥 질러서 사버리고 맞지. 그랬지. 맞아. 그런 일화도 있어.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돈이 최고. 돈이 최고. 그래. 돈이 최고. 맞아. 근데 그걸 딱 그러니까 그런 우리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요 단락쯤에서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 나는 최근에 서울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빌려서 그 옛날 하우스포처럼 집을 사고 집을 돈을 뭐 대출을 70% 땡겨서 집을 샀는데 또 그게 오르면은 또 사람이 또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걸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니까 나 스스로도 되게 좀 디프레스 되더라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좀 그거에 대해서 I don't care야. 왜냐면 이제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거든. 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출 받아서 뭐 이거 땡기고 저거 땡기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살아서 50살, 60살이 됐을 때 20억, 30억 하는 집이 있는 게 행복한 건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 예를 들어 지금 책을 읽고 배우고 없어도 지금 배우는데 돈을 쓰고 뭐 나름 뭐 저축은 저축대로 하겠지 노후를 위해서. 하지만 그런 재테크라는 것에 조금 약하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후에 내가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게 조금 사실은 이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맞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윤리적으로 산다, 정직하게 산다는 게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잘 들어봐. 내가 집을 사고 싶어, 돈을 더 벌고 싶어, 집을 통해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것이 비윤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추구하는 삶이 내가 마치 윤리적인 삶을 산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검소하게 청백리처럼 그런 검소한 그렇지 않았어.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지. 충분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남의 물건을 뺏고 시기심으로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도 잘 살 수 있고 너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그렇게 올라가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난 나쁘다고 보지 않아. 내가 지혜롭게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부해서 투자하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노후를 대비하는 거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마치 굉장히 뭐 나쁜 것처럼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건 아닌 거. 그거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걸 한번 나는 좀 제기를 해보고 싶어. 의문을. 그래서 영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돈에 관심이 없고 나는 이 산이 편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오를 수 없는 산에서 포기하거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비난하고 등을 돌리는 거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흑백 논리는 아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없어서 저거는 비윤리적이야. 저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그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합리화? 그렇지.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인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벌더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남을 누르고 남을 속이고 남의 등을 쳐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냐 내가 공정한 이 룰 안에서 윤리적으로 버는 것이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줘 봐봐. 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갈취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하여튼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서로가 살면서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재수의 딜레마. 이 책에서 딱 얘기하는 게 재수의 딜레마를 봐라 라고 서로 재수의 딜레마를 설명해줘. 너가 설명해줘. 내 말 너가 한번 설명해줘. 너가 한번 설명해라. 알았어. 이게 네가 선정한 책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볼까 생각이 좀 있어. 그러지 말자. 재수의 딜레마는 그 일단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지. 재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그치? 나는 그 지나가면서 들었지만 난 이렇게 예시까지 읽고 한 적은 없지. 그래서 재수의 딜레마가 뭡니까 하면 몰랐던 상황이지 사실. 이거 예를 들자면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깜빵에 갇힌 거야. 그래서 치조를 받아. 그러니까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 근데 A씨가 B에 대한 죄를 폭로하면 B는 뭐 예를 들어 뭐 15년을 살게 돼. 근데 맞나? 여기까지. 맞아. 자기는 무죄야. 그래 맞다. 말하면 무죄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근데 서로가 동시에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한 10년 정도. 그렇지. 그리고 둘 다 얘기하지 않으면 한 뭐 1년 정도. 맞아. 요런 상황인데 나만의 입장을 생각하면 무조건 상대의 죄를 폭로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 맞아. 근데 그 케이스가 1, 2, 3, 4 해가지고 세 가지 이론적으로 케이스 이론적으로 딱 설명을 했어. 근데 둘이 예를 들어 뭐 친한 사람이거나 둘이 가족이거나 이렇게 가정을 해서 둘 다 가장 적게 사는 방식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1년씩 생각해서 둘 다 얘기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렇지. 설명이 되더라고. 이게 약간 재수의 딜레마?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너무 놓친 포인트는 없나? 너무 잘 설명했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기해줘. 그러니까 윤리학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재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재수의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하나의 예로, 하나의 논리적인 사례로 가정으로 가정은 아니지. 논리적인 하나의 사례고 하나의 논리적인 근거지. 근데 재수의 딜레마라는 걸 통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손해가 아니다.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잡은 게 재수의 딜레마인 거야. 근데 옛날에 그거 약간 예시가 또 떠오른다. 어떤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10만 원을 줄 건데 이걸 받고 당신이 절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근데
당신이 절반을 누구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10만 원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실험이 있었던데 사회학 실험이 있었는데 혹시 알아? 아니 몰라. 아 그럼 넘어가. 근데 그거는 어. 당연히 줄 것 같은데? 또 10만 원 어디니까? 근데 왜? 그런데 어디서- 그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 금액이 약간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걸 수 있는데 그 절반을 주는 것도 이 사람이 갑자기 아까워한다는 거야. 약간 요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예시가 생각이 나. anyway, 넘어가. 그래서 하나의 근거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사면 좋다라는 하나의 근거, 쉽게 말해서 제수의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근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서로 좋은 결론이 나는 게 제수의 딜레마잖아.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믿음 두 가지더라고. 마음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 믿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 그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이 윤리 이거를 좀 더 사회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윤리적인 삶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그게 티포텟? 티포텟.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죠?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영어로 티포텟. 상대방이 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티포텟이 티포텟 전략이 가장 뭐랄까 우수한 전략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무슨 대회를 했었는데 그 대회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인가? 프로그램인데 그 사건이 뭐였지?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60몇 개의 팀이 참가해서 대회를 했는데 맞아. 그 중에 성공한 전략이 티포텟이었다. 맞아. 근데 그 티포텟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상호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뭐 그런 맥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있어. 제수의 딜레마에는 하나의 이게 제수의 딜레마 이게 연결되는 건가? 그러니까 제수의 딜레마가 이와 관련돼서 티포텟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티포텟 전략이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서로 협력한다. 그러니까 제수의 딜레마로 말하면 얘기하지 않는다야. 근데 그 다음번 두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은 제수의 딜레마에서 이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그 사람도 나의 죄를 묻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별도의 컨텍스트가 없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신뢰한다. 그렇지. 근데 그거의 하나의 제한은 뭐냐면 그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지 무한히 되풀이되는지에 따라서 그 논리가 달라져. 아 기억난다. 그 어떤 농부 어떤 마을의 농부 맞지? 맞아. 농부 A와 B가 있는데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지. 이걸 요번에 한 해 하고 끝내느냐 그렇지. 10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는 그렇지. 거지. 제수의 딜레마인 거야. 내가 너랑 앞으로 이 치료실을 나가도 볼 일 계속 없어. 많이 볼 일 없어. 그럼 난 불지. 오케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기꾼일 수 있는 거잖아. 좋은 포인트다. 근데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앞으로도 친구가 될 사람이면 말을 안 하지.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제수의 딜레마에서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이 티포텟 전략이야.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협력한다. 두 번째는 그 전에 했던 거대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협력을 하지 않고 내가 불어버리고 이 사람 내 이익만 편취하게 되면 그 다음도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도왔는데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또 그 다음 그 전에 거를 복습을 해서 나쁘게 된다라는 그게. 그래서 티포텟 전략은 첫 수는 협력한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방금 전에 한 대로 따라한다. 오케이. 너가 한 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배신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악순환인 거야. 근데 이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던데. 그 약간 발전된 얘기가 나오던데 내 기억으로는 이제 티포텟은 약간 뭐 책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계산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네가 나한테 준 만큼 나도 주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암묵적 합의. 그렇지.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어떤 연인 간. 더 뒤에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을 도왔던 비유대인.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지. 비유대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챕터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왜 아무런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사는가. 그 책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야? 이제 거기를 읽다 말았어. 그게 궁금해. 네가 얘기하니까 나도 궁금하네. 그 사람들 무슨 동기로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 많다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착한 마음으로 태어난 건지 자기 이게 아무 도움이 오히려 위험하고 위험에 처했고 죽을 수도 있지 자기가. 심지어 있잖아 가장 많이 유대인들을 살렸던 그 사람은 도박자였고 술주정뱅이였대 평소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났어. 나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몇 번 했는데 사업한 것마다 실패를 해. 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풀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읽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오케이. 흥미롭네. 흥미롭지. 흥미롭고 어려워.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잠깐만 그 지나가기 전에 어쨌든 여기는 그 윤리에 대해 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윤리. 그렇지. 윤리. 내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에서 정한 규율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럼 오케이. 아까 하려던 얘기 봐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근데 이 책이 진짜 내가 여기에 엄청 약한가 봐. 이런 분야에. 진짜 읽는데 어렵더라고. 난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 찾는데 오래 걸린 거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맞나? 내가 머릿속에서 되게 더듬고 있는 거 같아.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 얘기할까? 난 이건 약간 그냥 부분 그냥 발췌해서 내가 느낀 건데 발췌 하여튼 맥락과 상관없이 87페이지에 보면 경제적 풍요를 판단할 때 우리는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미국인들은 컬러 텔레비전 여러 대, 자동차 2대 이상, 침실이 19보다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중략 이것이 기준점이라 생각한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물질적 안락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상품의 축적 말고 다른 것에서 삶의 즐거움과 환희를 찾지 않으면 쳇바퀴 돌리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난 이게 정말 와닿았었어. 맞아.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친한 동기 형이 있어. 그 형이 작년에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 형이 원래는 뭐 약간 술도 좀 좋아하고 끼도 많아서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진짜 마음씨 곱고 프리랜서에 이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운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했어. 이 형은 이렇게 막 넉넉한 형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결혼해서 어쩌자 하더니 결국은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하나 샀다. 이제 신혼집을 마련을 하고 벌써 한 1년 지났지. 그 와중에 이 형은 이제 또 그 형수의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형수의 지원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데 MBA를 또 다니고 있어 야간에. 근데 형이 되게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얘기를 나눴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여튼 첫 번째는 자기가 MBA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많이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는 뭐 이제 형수님 프리랜서 일하고 있는 것도 뭐 최근에 너무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 여러 개 이렇게 작품을 트라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되나 봐. 그리고 네 번째는 내년에 이제 진급 케이스인데 그런 것도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쫙 늘어놓는데 이게 약간 내가 듣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형이 작년과 지금의 처지만 봐도 너무나도 훨씬 좋아지고 너무 풍요롭고 그때는 진짜 괜찮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고 가정만 이뤘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탁 세팅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걸 추구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또 불만족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평생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는 순간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형한테는 이렇게 내가 형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되게 형이 잘 풀린 부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근데 그치. 그런 거 누가 하려고 그러면 10년을 돈을 벌어서 저금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그치. 그러니까 흔해 빠진 뭐 남들보다 못한 처지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형의 과거를 봐라. 바로 1년 전에 형을 바라보면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운 상태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조차도 내 과거와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뭐가 중심이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중심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예전에는 그 형은 물질적 중심은 아닌데. 근데 모르겠네. 약간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계속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시적으로 자기가 체감되지 않고 뭔가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뭐 나도 그렇지. 어쨌든 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줄래? 그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번 회에 네가 얘기했던 네가 불안하다고 했던 것도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그게 오버랩돼서 경석이는 뭐가 불안한 걸까? 나는 뭐가 불안한 걸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족감을 얻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게 결핍에서 오는 건가? 그게 정서적인 결핍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뭐 인정의 결핍도 있고 물질적인 결핍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핍의 문제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진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맥락이 약간 나오는데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난 그런 것도 하나 중에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근데 나도 그런 불안한 어떤 마음과 여러 가지 동요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도 머리로는 계속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소한 거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사소한 거라도 난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하는 거 같아. 약간 조금 틀어서
단순하게 너무 현재 감사하다라고 해버리면 무조건적인 감사가 필요한 거잖아. 그런 거는 나를 설득하기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나의 어제 혹은 뭐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찾는 방식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쟤보다 내가 나아야지 내가 기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기쁘고. 내가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아까 그 형이 진급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도 저 사람이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진급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야 되니까 뭔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부족하거나 막 이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러게.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도 잘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까봐 저 사람보다 덜 벌까봐 저 사람보다 덜 보면 더 못한 삶을 살고 되게 불안한 삶을 살까봐. 근데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 나 또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 그게 이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야. 첫머리에 뭐야 하냐면 내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 아예 그런 거를 듣고 싶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고칠 마음이 없으면 책을 덮어라 라고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끝 책장을 덮으면은 당신도 설득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공자나 맹자나 다 그런 어떤 윤리적인 삶, 남을 위하는 삶,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자기는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다.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로만 들린다. 본인도. 근데 자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낸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 없이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마지막 장을 딱 겹고 꼭 서머리 올려줘. 그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은지. 알았지? 이번엔 넘어가면 안 된다. 뭘 넘어가? 아니 원래 오늘 전에 서머리 올려줘야 되잖아. 아 그런 거야? 아니야? 아 그럼 아닌 걸로 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 끝나면 서머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지. 아니 난 서머리를 올리는 이유는 오늘 가져와서 그거를 얘기할 때 편하게 상대도 그걸 이제 보고 뭐 난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지. 그렇구나. 뭐 상관없어 말해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91쪽에 나오는 건데 자기 이익에 대한 통념을 바꿔야 된다. 진정한 이익의 관점에서 좋은 삶에 대한 통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 부나 소비의 한계. 다시 말해서 이런 물질적 부라든지 이런 소비가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 생각의 오류에서 빠져야 된다. 오류에서 빠져 있다.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것도 약간 인상 깊었어.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이랑 우리가 동물을 사육하는 거 그것도 기억나? 뒤에 나오잖아. 뒤에 나와. 거의 지금 너가 읽은 그래? 거기 나와? 아닌가? 나 일좀 본 거 같은데? 아닌가? anyway.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 인간이 동물을 사육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소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 유한한 지구의 자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사치다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 기억나? 아니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방금 전에 네가 얘기한 거랑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게 성장의 한계가 있잖아. 자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계속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 생각에
그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 거를 더 많이 편취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그게 바로 그런 물질적인 거나 그런 소비가 무한히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지. 여기도 보면은 나무를 베고 광물을 캐고 흙의 비옥도를 고갈시키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GNP 성장률은 커진다. 우리는 자산이 그만큼 빨리 없어지고 있다는 그치. 사실을 모른 채 어리석게도 경제가 성장하는 줄 안다. 그치. 이게 그 앞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 부동산 개발에서 맞지? 그 어떤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 회사가 수익은 내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 사업을 위해 사놨던 땅의 상승분에 대해서 매도하면서 얻은 것으로 이익을 속이고 있다. 그렇지. 자기 살을 파먹는다. 자기 살을 파먹고 있고 땅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거랑 맞아. 방금 전에 예를 같이 들면서 우리가 방금 전 네가 얘기했던 맞아. 그래서 이런 자원이라든지 재원 이런 거는 유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계속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물질의 한계보다 인간의 수명이 더 짧은데.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이 편취를 해서 더 좋고 편하게 행복하게 맞아. 살고 싶은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걸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소비를 줄이고 그럴 수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에 나온 그 논리에 대해서는 참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물질적 한계에 대한. 그래서 개수대가 넘치면 애덥습니다. 이 정말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여기도 이제 약간 다른 관점은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미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서 발전된 상태인데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걔네들은 오히려 적은 양인데 맞아. 지금 선진국들은 걔네들을 욕하고 있고 걔네들을 뭐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 다 각자가 0.5톤이면 0.5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세계가 약간 그렇게 질서가 이상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 맞아. 너는 왜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을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너의 입장에서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여기서 딱 네 얘기 질문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일화가 그거잖아. 돈을 운반하던 차에서 돈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누가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그 돈을 주워서 신고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멍청아 네 삶이나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 그리고 그 LA 폭동이나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서 폭동을 더 막 키운 다음에 자기 집에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얘가 기억나는 게 어떤 옛날 이야기인데 거기서 어떤 반지를 끼면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그 왕을 죽이고 그 왕비와 다시 결혼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비윤리적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예시들이 앞에 쭉 설명이 되잖아. 근데 사실 나도 이해가 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것 같아? 돈을 돌려주는 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면 나도 나쁜 짓 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나쁜 짓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나는 모르지. 근데 나도 내 스스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윤리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내가 흘린 쓰레기는
내가 내 눈에 밟혀서 나는 그걸 주워가는 사람인데 남들이 떨어뜨려 놓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리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룰들은 우리가 다 지키잖아.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뭐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절반 정도는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 하는 거고 이 사과의 절반 정도는 그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10년, 20년 쌓였을 때 쌓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무게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내 기본적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약간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더 나중에 이익이 되고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면 안 하겠지. 그러겠지.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면 안 하겠고 내가 이제 이거를 뭐 내가 벌써 35살이니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핸드폰을 공짜로 주었는데 그거 그냥 안 찾아주고 다시 내가 들고 와서 하는 것보다 그냥 갖다 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거야. 왜냐면 나는 그렇게 갖다 주고 그거를 뭐 팔아서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이미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 그게 뭐 한 200억이다 이러면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지금 집을 사고 싶고 그 돈을 받았을 때 내가 손이 덜덜 떨려서 어떻게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것에 의해서 나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진짜 어느 날 누가 집 앞에 10억을 갖다 놨어. 근데 그거를 뭐 그러면 그거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사소하게 뭐 어떤 거를 편취하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마음적으로 시기심이 생겨 그래, 안 생겨? 시기심이라도 여기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경쟁을 해.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 그때 너는 여기서 윤리적인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닌 거야. 단순히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뭐 쓰레기 뭐 안 버리고 막 이런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너의 행복을 바래주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흔쾌히 도와주는 그것이 결국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거든. 그럼 너는 그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쟤가 나보다 좀 성적이 더 나빴으면 좋겠다 성과가 더 낮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쟤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어디 둘 다 있어. 둘 다 있은 게 어떻게 둘 다 있어? 나 진짜 둘 다 있어. 근데 둘 다 있는데 딱 동일한 사람에도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행동은 선하게 하지. 그렇지. 뭐 행동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은 선하게 하는데 난 진짜 둘 다 있어. 그래? 둘 다 있어. 근데 둘 다 있는데 그 시기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가끔은 쟤는 좀 그래도 좀 나보다 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내가 더 잘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지. 왜 없겠어. 근데 그런 어떤 악마적인 생각이 딱 들면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나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해. 자기 검열을 해? 자기 검열 자기 검열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걸 해. 그러면은 그 생각을 또 따라가다 보면 이익될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내 A가 있어. 근데 A가 뭐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잘 못해.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쟤 왜 저래 못하지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전에 쟤는 평소 때 안 놀았으니까 안 했으니까 저래도 돼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뭐 우리가 미팅을 하고 뭐 2대2로 미팅을 했어. 근데 걔가 좀 잘생겼어. 근데 좀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왜냐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런 자연스러운 시기심 경쟁 심리는 이게 딱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면은 그게 나는 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이런 그 자연 반사적인 시기심이나 그런 경쟁 심리가 뛰어오르면 조금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거나 뭐 그냥 보내려고 하는 편이지. 왜냐면 이게 커졌을 때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후회하거나 더 기분 나쁘다라는 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더 나아갔게 질문을. 오케이, 그건 너도 나중에 대답하는 거지. 모르겠어.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내가 좀만 더 도와주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것만 하는 건지. 두 번째, 비슷하게 저 사람이 되게 잘 됐어. 그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생기는지. 그럼 두 번째 걸 먼저 얘기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 사람일 때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경우는 축하를 해줬고 근데 그게 아니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쟤는 뭘 했길래 저렇게 성공을 했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게 제가 저걸 하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이거 했고 저거 실패했다. 그리고 쟤는 요런 거에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 그때 옹졸했던 나를 반성하지. 이제 기본적으로 성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난 생각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성공으로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진 않아.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좀 짠나지. 그 재벌 2세들 그 다음에 나보다 멍청한 것 같은데 이미 뭐 상무 달고 있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좀 불평등하고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건 다른 세계 사람이고 약간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성품이 곱고 내가 나랑 맞는 사람이면 좀 친해지기 쉽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면 충분히 이렇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생겨. 그렇지. 왜냐면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나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잘 되면 그래도 어떤 시기심, 질투보다는 어떤 진심의 축하의 마음이 더 생기는 거야. 이게 어떤 컴피티션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누구만 1등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면 그런 마음이 더 생길 것 같긴 해. 하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랬으면 이제 이 나이에 돼서는 그렇진 않아. 오히려 더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했으면 좋겠고 실패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노력을 하는 것도 노력을 들인 시간이 있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노력을 들인 방법은 다르거든. 그 노력을 들인 방법과 그거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진 탤런트, 그걸 쌓아온 그 사람의 과거,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겼으면 요번에 운이 더 좋았던가, 그 사람이 그 방법이 좋았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뭔가 원하면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어때? 도와주려는 내 것만 다 하면 돼. 내 것만 피해 안 가게 하면 돼. 근데 옆에 사람이 되게 업무에 되게 힘들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게 정말 많았거든. 나는 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었는데 왜냐면 난 상무대 훈련할 때도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막 행군할 때도 남의 가방 메워주고 했던 게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더 도와주는 게 더 괜찮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완전 좀 많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완전 반대 어퍼짓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나 스스로 살기도 이게 벅찬 거야. 그러니까 내 이 양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스터디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 그렇게 혹은 내가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사람과에게 이런 노력을 쓰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걸 다 도와주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걸 정작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약간 더 나가서 그 제너러스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좀 그렇진 못하거든. 그 특히 어린 사람이. 왜냐면 걔네들은 나보다 더 경험이 없고 시간이 더 적었을 텐데 난 되게 평등하게 보고 대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런 더 이해와 너그러움이 필요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난 들어. 반대로 두 가지에 대해서 몰라 나 그냥 왜 질문했어? 너의 생각이 궁금해. 근데 너는 보면은 내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리적인 삶, 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너에게 이익이 되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뭐 그게 논리적이든 어쨌든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체득을 했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게 좋은 거 같고 급하게 마무리하는 아니고 그래서 너에게는 이 책이 뭐 크게 너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꿀 만한 책은 그러니까 너가 이 책을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책이 있을 때 나는 이 책을 선택을 했겠지만 너는 이 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너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욕심도 많은 것 같고 약간은 어떤 경쟁에서 윈윈이 아니라 하면 제로섬 여기서 말하는 제로섬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게 되고 누군가가 편취하면 누군가는 잃게 되고 그렇지. 그런 것이 인생이고 그러한 사회고 그런 게 그래? 거를 나는 그러한 뭐랄까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이 나의 토대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더 잘했나? 욕심이 있으니까. 난 조금 약간 거기에 대한 절박함은 좀 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말한 대로 예수 책에 얘기한 대로 제로섬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난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그런 거가 있어서 나는 그런 고민이 아주 명쾌하게 상쾌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책이 마음이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 윤리라고 하는. 근데 너가 이기적이진 않은데. 그리고 이기적인가? 이게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그렇지. 이렇게 나 지금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게 그 유한 킴벌리 회장인가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세부적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를 창립을 하고 얻은 이익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셨대.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우리나라 그 재벌들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 할 수 있겠니? 근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못 할 것 같아. 그래? 그래? 왜냐면 그게 더 멋있지 않냐? 멋있는데. 그게 더 멋있고 So what? 그게 더 멋있고 그게 더 자식을 위한 일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우선 멋있다는 거에서는 뭐 그거는 별로 설득은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한 멋있음인가라는 건데 나를 위해. 너 스스로가 그게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멋있게 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게 멋있다라고 스스로 내적인 생각이 그 예를 들면 들어 내가 목표가 2개 있는데 한 거는 그냥 불을 쌓아서 밑에 대물림 해주는 거야. 하나는 그걸 딱 불을 열심히 쌓고 성취한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멋있게 그냥 그걸 사회에 하나하는 거야. 전부는 아니겠지. 어쨌든 2개를 딱 놓고 보면 후자가 멋있지 않냐? Anyway. 사회에서 기대하는 멋진 기업인의 모습인 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anyway. 내가 그렇게 들인 공, 노력 이런 걸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 너 기부해? 기부 옛날에 했었지. 요즘 안 하지. 그런 것도 하나의 뭔가 하나의 모습이랄 수 있지. 내가 지금 네가 받는 월급 한 달에 다 쓸 수 있지만 다 안 쓰고 남잖아. 일부러 저축하잖아. 근데 기부는 안 하는 거. 왜냐면 그 잉여 자본을. 그걸 잉여 자본이라고 지금 생각할 만큼 내가 잉여하지 않아. 나는 그거를 15년 동안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 근데 누구를 도와준다고? 아 집은 살 수 있어 영자. 네가 좋은데 못 살 뿐이지. 야 살려면 조금 고생하면 얼마든지 너 좋은데 많이 살 수 있어. 그래 그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집을 사야지. 뭐 어디 강남? 아니 어쨌든 직주 근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전세를 살든 뭘 살든. 어. 왜냐면 그게 난 시간이 좀 아깝단 말이야. 출퇴근하는 시간이. 그걸 너가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고 난 너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그 속에서 또 책을 읽거나 물론 대안으로는 그렇게 하겠지. 어. 근데 가능하면 가까운 게 어. 좋다는 거지. 옵션으로는.